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헌팅턴 비치에서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지난 수십 년 사이 최악의 오일 유출이 발생한 게 미국 전국의 탑 뉴스입니다. 환경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 비치는 몇 개월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미셸 스틸 연방 하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방 재난기금을 요청했습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는 미국과 세계에서 케이스와 병원 입원율이 줄어들어 전문가들은 지금 피크를 쳤는지 계산 중입니다. 백신 의무화는 논란 속에 효율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2명의 미국 교수가 수상하게 됐습니다. 체온과 접촉 감각을 느끼는 그 원리로 신체의 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한 공로입니다. 117개국 140개 언론사에서 일하는 기자 600명이 세계 부자들 중 부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숨기는지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국가는 경제적 파탄인데 해외로 돈을 빼돌린 대통령이나 공직자, 판사, 가수 등 수백 명의 행적 폭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폭로에서 주목되는 점은 사우스다코타 등 미국 여러 주가 슈퍼 부자들의 돈을 숨기는 지역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세다 후미오가 일본 100대 총리로 공식 선출된 뒤 미국에서는 보수 자민당이 변화 대신 안정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남북한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고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언제 태도를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율성을 알 수 없다고 봅니다. 팬데믹으로 줌 미팅을 많이 하면서 미국에서는 성형이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헌팅턴 비치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 롱비치 남쪽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기름 냄새를 맡게 되시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당연히 그 오일 시추를 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됐기 때문인데 정말로 캘리포니아주에서 1995년도에도 있었고 2015년도에도 이번과 비슷한 이번이 12만 6천 갤런의 원유가 유출됐습니다. 연방 워러에서부터 이제 롱비치의 어떤 시설까지 옮겨오는 파이프라인이 새서 기름이 유출된 건데 지금 오일 회사는 휴스턴에 본사가 있는 회사고 완전히 파이프라인 막았다. 더 이상은 새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항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이후에도 오일이 샜던 적이 많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헌팅턴 비치 이쪽도 12만 6천 갤런의 원유가 유출됐다 하면은 이게 리터로는 57만 2,807리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1리터짜리 우유 그 갤런 통이 57만 2,800개가 완전히 그냥 순간적으로 다 이제 뚜껑을 열고 우유가 바닥에 새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000배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매체에서는 지금 한 4스퀘어 마일 해안에 번졌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13스퀘어 마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헌팅턴 비치 하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고요. 미셸 스틸 의원이 지역구인 곳입니다. 뉴포트 비치, 헌팅턴 비치 그쪽 해안이 거의 48지구이기 때문에 미셸 스틸 의원의 지역구인데 여러분들께서 그 보수성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을 때 마스크 쓰면 안 된다, 백신 접종 안 됐다 했던 그런 시위가 일어났었던 곳이 바로 그 헌팅턴 비치고요. 서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죠. 어제도 이제 사흘째 열렸던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이 오일 유출 때문에 열리지 못했는데 굉장히 지금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킴카 시장이 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냄새를 맡으셨을 겁니다. 눈으로는 너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새들도 숨졌고 바다에 탁 그 물에 앉았던 그 새들인 거죠.
그리고 숨진 물고기들도 지금 전부 비치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휴스턴에 본사가 있는 Amplify Energy Corporation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인데 그동안 뭐 이런 일들이 많은 그 도전과 이슈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해안에서 오일을 시추하면서 오일 값이 이제 내려가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편리함도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가끔씩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회사는 1980년대부터 이곳에서 이제 오일 시추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습지대가 파손된다는 것 자체도 헌팅턴 비치로서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이 되고요. 퍼시픽 에어쇼가 취소가 됐거든요. 이 퍼시픽 에어쇼가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그런 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가 오일 파이프라인이 새어 나와서 오일이 뭐 12만 갤런 이상이 유출됐을 때 단순히 그것으로서 환경에만 그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서핑 그 비치인데 서프를 할 수 없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겨울에도 서핑 하시는 분들은 하잖아요. 온도에 따라서 아주 단단하게 옷을 입고 그래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다른 경제적인 여파 사람들이 비치를 방문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그런 뭐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도 취소되는 일들이 있고요. 지금 뭐 이 회사와 해안경비대 그리고 야생동물국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말씀드린 12만 6천 갤런의 원유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더 유출됐을지도 모르고요. 회수한 원유는 뭐 한 3,159갤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작은 정도만 지금 회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헌팅턴 비치는 일단은 뭐 문을 닫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얼만큼 문을 닫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에 따라서는 현재로서 몇 개월 동안 문을 닫을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몇 개월 동안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것은 환경 피해가 얼만큼인지도 알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헌팅턴 비치, 시티 오브 헌팅턴 비치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테고요. 물고기와 새도 지금 수천 마리가 숨져 있다고 하는데 1990년, 95년이 아니라 앞서 제가 95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남가주에서 90년도에 뭐 그때는 이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41만 7천 갤런의 원유가 유출돼서 수천 마리의 물고기와 새가 숨졌고 그 밖에 그 피해 복구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죠. 2015년도에도 지금과 비슷한 지금보다 조금 많네요. 14만 3천 갤런의 원유가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군요. 나의 어린 시절 내가 뛰어놀던 숲속은 불에 타버리고 어린 시절 내가 역시 뛰어놀던 해변은 시커멓게 오일로 덮였구나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슈가 나올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셸 스틸 그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 4명입니다. 민주당 2명, 공화당 2명이죠. 그 가운데서 오렌지 카운티 바로 이 지역이 자신의 지역구인 미셸 스틸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그 연방 차원에서 재난이기 때문에 기금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 물론 바이든 행정부에서 당연히 이것은 연방 재해고 더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정도로 도와주겠죠. 그러나 연방 정부에서는 아마 이런 것도 생각할지 모릅니다.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 그리고 미셸 스틸 연방 하원 의원 자신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강하게 추진하려고 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그리고 백신 접종 같은 것을 얼마나 반대했던가 이것을 행정부는 잊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들 성인들이고 알아서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그 감정은 그 감정대로 처리하리라고 믿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또 미국에서도 지난 2주일 사이에 또 8월 말부터 계산을 해서도 세계적으로는 한 30% 케이스가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주일 사이에 병원 입원율이 29%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델타 바이러스가 피크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아직 알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2달 피크였다가 2달 아니었다가 또 피크였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물론 지금은 그 영국이나 인도에서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갈 때보다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자연 면역력도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높아졌겠죠. 그래서 조금 나아졌다고는 볼 수 있지만 아직 그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할러데이 때 우리가 그 할러데이 시즌에 위험이 없는 건가, 안전한가, 할러데이 시즌에 이런 것을 말하기는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물론 전반적으로는 미국에서 이렇게 그 병원 입원율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러 주에서는 똑같은 기간에 오히려 무슨 입원율이 14%나 올라간 그런 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악이 끝났는가 아닌가는 전문가들도 알 수 없는 상태고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사람의 행동도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의 그 바이러스 자체의 어떠한 그 작용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다. 또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7월부터 한 2개월 동안 겪었던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이클 오스터홈이라는 미네소타 대학교의 이 분야의 전문가가 또다시 겨울이 되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각오했었던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 미국에서 백신 접종 적어도 한 번 받으신 분들 76%, 2번 다, 그러니까 완전 접종이요. 뭐 존슨앤존슨은 한 번으로 완전이니까 그런 분들은 56%인데 캘리포니아와 뉴욕주가 헬스케어 워커들에게 의무화했잖아요. 그게 상당히 효율이 있답니다. 텍사스도 헬스케어 워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지금 결과가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헬스케어 워커들 뿐만이 아니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뭐 거의 100% 직원들이 접종했다고 말씀드렸고요. 타이슨 푸드도 90% 이상 접종을 했답니다. 이 타이슨 푸드도 굉장히 중요한 업계죠. 고기를 뭐 만들고 기름을 제거하고 포장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분들이 가족에게 또 커뮤니티로 나와서 여러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존재랍니다. 헬스케어 워커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니까 나는 그러느니 조기 은퇴하겠어 하면서 일찌감치 은퇴를 하는 헬스케어 워커들이 있으니까 그렇잖아도 병원에 이런 전문가들이 부족한데 그 그림이 더욱더 어둡게 그려지는 거죠. 너싱홈 스텝의 3분의 2 정도만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너싱홈 워커들에게도 곧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논란도 커지고 또 교사 사이에서도 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니까 조기 은퇴한 그런 교사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일부 주에서는 교사들이 백신 접종 받지 않다가 뭐 한 67% 정도까지는 올라간 그런 주도 있고요. 그러면 완전 접종이 56%니까 미국 평균보다는 교사의 접종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 접종이 되고 나면은 그 어린이는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쪽에서 다시 커뮤니티 쪽으로 이런 그 바이러스가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살에서 11살 사이가 지금 문제잖아요. 파이저가 식품의약국이 이것을 완전히 승인을 한다면 빨리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될 텐데 주말에 캘리포니아가 미국 주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파이저사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식품의약국이 승인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을 나이별로 그리고 이제 학기별로 해서 내년 1월이 됐던 7월이 됐던 봐가면서 학생들에게도 의무화를 시킨다. 당연히 백신 접종이 그 학생에게 가능하게 됐을 때요.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이제 미 전국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이 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뉴스 그 이슈가 바로 이거잖아요. 언제 노말로 돌아갈 수 있는가? 언제 우리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어쩜 이미 시작된 지역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애틀도 식당이 굉장히 붐빈다면서요. 한인 식당이. 그런 것처럼 노멀로 돌아가는 건 인간의 행동 자체가 노멀로 돌아가는 것이요. 바이러스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행동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참 불편한 진실인 거죠. 과학자들이 데이터에 따라서 이 정도면 우리가 뭐 문도 다 열고 가게 문도 완전히 실내 실외 전부 열고 마스크도 안 쓰고 뭐 이런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데이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정 지역 또 일정 특종 인종 또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미 편안하기 때문에 마스크도 안 쓰고 식당에 가고 어떤 사람은 마스크는 쓰되 식당에 가고 이런 형태로 노멀로 돌아가느냐 이 문제는 바이러스가 타임라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결정한다고 이젠 전문가들도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야 오늘 세계적으로 아주 공통적인 탑 뉴스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10월에는 노벨상이 발표되는 그런 달입니다. 오늘이 사실은 뭐 10월에 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4일이지만 지난 주말에 그 1일을 맞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노벨 생리의학상, 뭐 미국에선 생리 5월 의학상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노벨 생리의학상에 두 사람이 한 분은 UC 그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히 이 분야가 강하잖아요. 의학 분야가.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라호야에 있는 스크립트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 역시 캘리포니아주죠. 그래서 데이빗 줄리어스 샌프란시스코 UC 샌프란시스코 교수와 아담 파타포티언이라는 이제 라호야에 있는 연구소의 교수 두 분이 받으셨는데 신경 시스템이 어떻게 그 뜨거운 것, 열과 추운 것, 콜드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계적인 자극 등을 느끼는가 이것을 그 이해를 해서 감각과 환경 사이에서의 어떤 그 교류에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빠진 부분을 찾아내셨대요. 이 두 분께서. 그래서 이 그 줄리어스 교수 같은 분, 이분은 그 캡사이신에서요 고추에 있는 그 매운 성분을 이용해서 아주 그 타는 듯한 그 감각을 잘 그 유도를 했고 파타포션 교수는 압박하는 감각 세포를 이용을 해서 감각의 뭐 어떤 뭐 클래스 같은 것을 발견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피부와 내부 장기가 기계적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을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은 누가 노벨상을 주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을 인류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더 좋은 그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접목을 시켜야지 되잖아요. 이분들이 알아내신 것들이 결국은 고통, 신체적인 고통을 줄이는데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줄이는가 하는데 기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도 무슨 아주 유명한 신경과학상을 받으셨고요. 카빌 프라이즈라는 것을 두 분이 공동으로 받으셨고 노벨상은 항상 이렇게 어느 국가가 받느냐가 아무리 누가 그 노벨상이 뭐 이제 예전의 노벨상이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노벨상의 수상자가 결정이 되면 개인의 영광은 물론이고 나라의 영광입니다. 물론 여기에 정치적인 것, 여러 가지 그 세계의 흐름, 순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이렇게 뭐 생리학상, 의학상 이런 경우는 문학상과는 달라서 그 나라의 국력을 보여주죠. 뭐 문학상 이런 경우는 아주 그 국력이 강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그 강한 인류의 뭔가를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던가 아니면 때로는 반독재에 뭐 이렇게 한 뭔가를 그렸다던가 하더라도 받을 수 있지만 의학이나 과학 분야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테이블 미국이 끊었습니다. 거의 미국이 끊는 경우가 많은 부분에 노벨상을 미국이 타고 매년 해가 갈수록
이 노벨상을 타는 그 미국 분들이 이민자 출신이라는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미국에 공부하러 유학하러 왔다가 이민 왔다가 공부 더해서 과학자 돼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중요한 것을 연구를 하고 발명을 하고 현실로 이끌어내고 또 미국의 어떤 나라의 격도 높여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죠. 과학에 관해서 과학상이 보통 이제 먼저 발표되죠. 평화상 마지막에 발표가 되고요. 꽃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번 주에 2개가 더 있는데 내일 물리학상, 수요일에 이제 화학상이 발표가 되고요. 문학상 목요일, 경제과학상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오늘 어제 오후부터 세계의 공통적인 탑 뉴스는 판도라 페이퍼스입니다. 이 판도라 페이퍼스라는 얘기는 세계의 117개국에서 한 140여 매체에서 기자로 일을 하는, 특히 이제 그 탐사, 심층 취재를 하는 기자가 많겠죠. 말하자면 저널리스트 중에 저널리스트들 600명이 오랜 동안 10개월 훨씬 넘었어요. 14개의 뉴스원으로부터 쭉 그 심층 취재를 해서 그 뉴스원은 밝히지 않고요. 국제 컨소리움 같은 거죠.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는 인터내셔널 그 컨소리움 심층 취재 기자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약자로 ICIJ라고 하는 Investigative Journalist들의 협회인 거예요. 해서 조사를 해서 판도라 페이퍼스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야말로 최대 규모의 공동의 취재라고 볼 수 있죠. 서류만 하더라도 1200만 개의 서류, 한 300만 개의 사진, 100만 개 이상의 이메일 등등 해서 회사는 아주 부자들의 여러 가지 자산을 어디에 숨겨주는, 따로 말하자면 이제 보통 이제 해안지대 그런 나라가 많잖아요. 해서 오프쇼어 그런 그 곳으로 돈을 숨겨주는 회사 한 군데만 말씀드리자면 코데로 이런 회사들이요. 그런 회사들의 자료를 쫙 취합을 해서 한 건데, 이런 회사들도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서요. 부자들이 이제 세금 안 내고 숨기려고 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회사들 한 1000군데, 336명 최고위층 정치인과 공직자, 유명한 가수로는 샤키라 같은 가수가 포함이 돼 있고요. 억만장자 100명 이상, 14명의 세계 리더, 이런 리더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요르단의 왕,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최고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90개국 이상의 300명 이상의 공직자, 판사도 있고요. 시장도 있고요. 장군, 유명인, 락스타, 사업가, 엘리트 많은데 이들의 공통점은 주로 영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보수적인 당을, 공화당, 영국도 보수당을 이제 지지를 한다는 이런 것들이 다른데, 이 600명의 최정예 세계 그 기자들이 쫙 이 판도라 상자를 열다 그 판도라 페이퍼스를 만들어서 4군데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2군데예요. 가디언과 BBC 방송, 그리고 프랑스의 르몽드, 미국에서는 워싱턴 포스트 해서 보도한 것을 보니까 쉘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해외에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쉘 컴퍼니를 만들고 자신의 자산을 비밀리에 지키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해서 쉘 컴퍼니 자체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 아닌데, 만약에 쉘 컴퍼니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자산을 숨기는데 그것이 양육비를 안 주기 위해서 그렇다던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렇다던가 아니면 그 밖에 범죄와 연관된 돈이라든가 그럴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돈도 많이 있죠. 장소는 보통 파나마, 두바이, 모로코, 스위스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어카운트로, 다른 나라는 부동산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 밖에 브리티시 버진 그 아일랜드, 또 사이프러스,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싱가포르도 이런 그 페이퍼 컴퍼니가 많이 있잖아요. 요트, 부자들이 많이 사는 게 요트라든가 부동산, 은행 어카운트 많이 감춰놔서 돈으로 따지자면은 5조 6천억 달러에서부터 작게, 많게는 32조 달러까지 된답니다. 그러면 누구?
이게 중심이 되는데 미국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 오늘부터 이제 폭로를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맨 앞부분에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이 이 안에 많이 속해 있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미국 자체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르단의 킹 압둘라 왕, 말리부에 1억 달러짜리 부동산이 있대요. 그래서 이 뉴스가 막 나가려고 하니까 요르단에서는 이 관련 뉴스를 막 블럭시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부패를 물리친다더니 바로 그 대통령 많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던 본인이 그런 사람이고 뭐 아제르바이잔의 뭐 지금 그 뭐 패밀리라든가 체코 공화국의 총리, 사이프러스 대통령 그리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부부는 영국에서 어떠한 부동산을 살 때 세금을 31만 2천 파운드를 절약했답니다. 어떻게 세이브를 했느냐면은 바레인의 그 유명한 사람 정치인에게 사면서 어찌어찌 해서 뭐 세금을 31만 2천 파운드를 내지 않았다고 하고요. 블라디미르 푸틴의 이름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의 측근 이름들은 있고요. 이건 이제 차명 계좌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뭐 여자 관계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알도록 드러났었던 블라디미르 푸틴의 여자 이 사람도 역시 그런 이 지금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러시아 언론은 이 자체를 보도하면서 이 내용은 싹 빠뜨리고 보도를 한다던가 안 속한 게 없어요. 아마 한국에서도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뭐 케냐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모두에 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비밀리에 다른 곳에 감춰놨는가 해서 계속 보도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 지켜보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하나가 그 바이든 대통령도 그다지 당당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에 돈을 감춰놨다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바이, 뭐 모로코 아니면 스위스, 사이프러스 이런 식으로 뭐 브리티시, 뭐 버진 아일랜드 이런 곳에 그동안은 그 페이퍼 컴퍼니 이런 사람들의 돈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미국에서 네바다 또 사우스다코타가 아주 중점적인 곳이에요. 그리고 네바다 심지어는 뉴햄프셔까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외 사람들, 미국 사람들의 돈이 비밀리에 그쪽에 세이브가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왜냐하면 이런 곳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우스다코타에서 네바다에서 재정 비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돈을 어떻게 해놓고 하는 이런 것들을 폭로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점점 더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돈을 이렇게 숨길 때 뭐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이런 오프쇼어 보통 이제 뭐 물과 가까운 이런 곳에 많이 있었는데 그 오프쇼어에서 인랜드로 들어오는 겁니다. 돈을 감추는 게 그쪽이 이제 꽉 찼어요. 꽉꽉 차니까 미국까지 사우스다코타는 유럽이나 이제 그 캐리번에 있는 어떤 이런 그 재정 비밀 장소와 라이벌을 할 정도가 됐다고 하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되는 돈이 4배가 늘어나서 뭐 지금 한 10억 100억 3,600억 달러 정도는 사우스다코타에 묻혀 있다 하는 특히 이제 회사 그 수족 폴즈라는 회사 그 인디안 부족의 이름을 딴 회사네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미국 하면은 세계의 자유 세계에서 인권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데 인권 유린 같은 것을 한 사람들의 돈이 이렇게 미국의 사우스다코타에, 네바다에, 뉴햄프셔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하는 뭐 대표적으로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전 부통령 가족이 설탕 제조하는 회사인데 완전 큰 손인데 그곳에서는 그런 뭔가 부정한 이런 돈들이 미국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국가 망신이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많이 다른 나라에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나라는 굉장히 어려운데도 그렇더라. 앞으로 이름이 나오겠죠. 어느 판사인가, 어느 시장인가, 군인들도 있어요. 장군들도 있고 해서 나올 것 같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사람일수록 큰 돈을 해외에 이렇게 숨기더라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아직까지는 왜 뭐 제프 베조스라든가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미국의 슈퍼 부자들은 없는가?
미국의 이런 그 슈퍼 리치는요,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미국 자체에서 이 사람들이 페이롤을 매달 일하고 봉급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투자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금률이 그다지 많지 않고 세금을 안 내도록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한 푼도 안 낸 적도 많이 있고, 한 해에 한 푼도 안 낸 적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도 제프 베조스도 개인 소득세, 퍼스널 인컴 텍스를 안 낸 적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뭐 합법적으로 누구나 다 알게 안 냈다는 것도 다 알려져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뭐 페이퍼 컴퍼니 만들고 다른 나라의 비밀리에 숨길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이런 사람들 이름은 없다는 얘기고요.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한국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조금 더 며칠 있으면은 조금 더 드러날 것 같고요. 잠시 뒤에는 팬데믹과 관련해서 줌 미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이 줌 미팅 때문에 성형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 성형이 아무래도 줌 미팅을 하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드신 은퇴에 가까운 그런 그 나이대보다는 젊은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왜 성형을 많이 하는가? 아주 새로운 추세 중에 추세인데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네, 왼손으로.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빚 상한선 올리는 것, 이것을 꼭 올려야지 된다고 하고 미시건 오늘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지난번에 방문하려다가 다른 일이 있어서 방문 일정을 늦췄는데, 그리고 그 뭐 정치극장, 러시안 룰렛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이 부분은 이제 공화당이 지금 그 도움을 주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올려야지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매사추세츠의 피부과 전문의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해서 다른 의사와 같이 연구를 하고 어떤 논문도 발표를 하고 했는데, 성형 수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마스크도 쓰고 또 회사에 직접 가지 않고 해서 슬로우할 것인가, 슬로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바빠진 면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 샤디 코러시라는 닥터인데, 뭐 보톡스라든가 필러 주사해 주세요 이런 것은 훨씬 많이 늘었고요. 또 쉬운 것이기 때문에 레이저 시술이라든가 케미컬 필이라든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제인이라는 분을 예로 듣는데, 이분은 40대의 정신건강 전문의랍니다. 지금 뭔가 시술을 받고 내 얼굴이 10대 같아 하고 만족을 하시기는 하는데, 한 번도 얼굴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온라인으로 줌으로 가서 보니까 내 얼굴이 이렇게 동그랬어? 아니, 코는 왜 이렇게 커 보이고 입술은 왜 그렇게 얇은 거야? 눈은 왜 그렇게 작지? 거울에서도 못 보던 얼굴이 온라인 줌상에서는 보인다는 겁니다. 언제나 본인의 얼굴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줌 미팅을 하다 보면 좀 왜곡이 있잖아요. 왜곡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름답지 않다. 아무도 나를 아름답다고 하지 않더라라는 이런 분. 그래서 6월에 필러 주사 맞았고 결과에 만족하는데 연중 행사로 해야지 되겠어 결심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몇 개월씩 이렇게 줌 미팅을 하면서 거울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줌 미팅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관심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회사도 카메라가 저쪽에 있고 저는 여러 가지 컴퓨터나 손 닿는 위치에 따라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의 경우는 얼굴이 왜곡되는 지점에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뭐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보니까 이게 정상 카메라와 이렇게 있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이런 왜곡을 사람들이 줌 미팅을 하면서 많이 보게 되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뭔가 얼굴을 고치고 싶어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분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소셜 전략가, 마케팅 컨설턴트인데 30대의 어떤 분은 팬데믹 이전에는 거울 앞에 오래 있지 않았는데 줌 미팅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나의 그 피부가 매끈하지 않아,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고치려고 모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앞에 이렇게 조명, 동그란 링 조명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놔보고 줌 그 필터도 써보고 새로운 스킨케어도 정규적으로 받아보지만 안 되고 또 미팅 때는 조금 나아지지만 그 미팅 지나고 나서 얼굴 보면 이게 아니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고치게 된다는 거예요. 코도 고치고 피부도 고치고 모도 고치고 다 고쳐서 사람들이 줌으로 이렇게 내 얼굴을 봤을 때 우울증이 생길 정도까지 되더라. 뭐 거울로 볼 때와는 너무너무 다르더라 해서 얼굴을 가리려고 뭘 막아놓기도 하고 방을 아주 어둡게 해보기도 하고 하지만 아주 기분에 상당한 그 우울증을 줄 정도가 되기 때문에 28살의 어떤 데이터 분석가 이분은 토론토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코 수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남자분인데 결과가 몇 개월 만에 좋아져서 다른 곳을 막 하려고도 하고 그런데 25살에 런던에서 일하는 어떤 젊은이는 터키에서 수술 일정을 잡아놓고 했답니다. 10시간 동안 지방 흡입 수술을 해서 90파운드를 뺐는데 그 이후에 두 번이나 수혈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이 지나치면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아. 90파운드를 지방 흡입으로 빼냈으면 극단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줌이라는 게 줌 미팅, 컴퓨터 미팅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신체라든가 얼굴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을 계속 그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말씀드린 40대인데 10대처럼 보이는 게 아름다울까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지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이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뭐 최고인민회의에서 예고를 한 것처럼 핫라인을 다시 가동을 했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있기 직전에 오픈됐었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있자마자 내려졌었고 그리고 지금 다시 복원된 건데 이 핫라인이라는 건 항상 그 서로 대화 소통을 하는 것이고 미팅 스케줄도 잡고 국경에서의 이슈 말하자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죠.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서도 환영하고 미국 국무부도 공식적으로는 환영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게 얼마나 갈까? 얼마나 효율이 있을까는 항상 북한과 관련된 일은 느낌표를 두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과거에도 이 핫라인 자체를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썼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한국을 압박해서 한국이 과연 워싱턴을 압박하고 워싱턴이 지금 꽉 쥐고 있는 경제 제재 그게 이제 유엔 제재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느냐 해서 풀어주길 기대하면서 이런 것을 오픈했다가 아니면 이제 다시 또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시다 후미오 이제 일본 자민당 대표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총리가 됐습니다. 일본이 총리가 움직임이 많아서 100대 총리인데 전에 외무상이었고 아버지 할아버지도 뭐 히로시마 정치인이었었고 지금 18개 부처의 장관은 그대로 두고 외무상 제일 중요한 그리고 이제 국방장관 미국식으로 말하면 그 두 사람만 둔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보고 있는 것은 너무나 그 당연한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과의 관계는 일본에서는 어떠한 그 변화 같은 것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첫 번째 국내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야지 되고 11월 28일에 일본 총선이 있기 때문에 자민당 인기 올리는 게 되겠죠. 결국은 변화 대신에 안정을 택했다. 보수당이 이렇게 미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오즈 야스지로 뭐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일본 감독의 가을 햇살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단순하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메시지는 주는 그런 가을에 맞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